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요즘에 나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문제의 본질도 추적해 가다 보면 혹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주위에 공산화됐던 나라들이 있었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고, 그리고 1970년에 저 남미의 그 끝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 선거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칠레는 3년 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니까 남한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잠시 이 공산주의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저 낙동강 전선, 그러니까 경상 남북도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 남한의 전 지역이 공산 체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체험했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셔서 이 공산주의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대체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사실 그 체험을 안 해보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산당과 공산주의의 존재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뺏어서 내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혁명이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악착스럽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비타협적으로 타인의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 바로 공산혁명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먼저 공산당이라는 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주변에 대중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를 통해서 그 대중의 힘으로 상대방을 파괴를 합니다. 이런 파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늘 폭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산당의 테러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박이라든지 공갈, 납치, 살인, 암살, 기타 무자비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 적과,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반항하는 이 동조자들의 투지를 꺾거나 약화시켜서 감히 공산주의에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즐겨하는 이 테러 전술의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또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온갖 지금 불법과 비리, 별 희한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진행 중인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아주 그 전순 전략의 핵심으로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선전선동술과 관련해서 괴벨스 이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짓말은 한 50번, 100번 이 정도 할 때는 사람들이 아유 저 거짓말 또 하네 이렇게 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저 혹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뇌의 인지구조가 바뀐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대중들을 공산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산당은 선한 존재해야 되고 공산당은 뭐 대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핵심 본질,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이 핵심 본질을 계속 숨깁니다. 숨기다 보니까 뭐 거짓말과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중 구조로 막 해서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말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용어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조를, 이중구조 속에다 자기네들의 본질을 숨겨놔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뭐냐? 계획적이고 의도된 속임수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 보엔스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비판 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해석할 때 가장 일반적인 과오는 선전 슬로건을 공산주의의 진실한 본질로 착각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거짓말이 레닌의 극단적인 정치적 비도덕성의 특징이다. 끊임없는 거짓말.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힘든 주요 원인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이처럼 끊임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 요셉 보엔스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비판 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이거 보고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거짓말이 일상화된 나라구나. 일상화된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이 공산주의라는 것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 공산주의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서 뭔가 막 병이 난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요게 조선시대 그 양반과 그 상민,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상민이라고 했는데 흔히 얘기하면 이제 상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양반들은 노새를 타고 양반이 지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 백성들은 아주 예의를 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예의를 표시 안 하면 아주 뭐 피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습니다. 이 조선 500년 동안 이 양반과 이 상민의 이 소위 말하는 그 넘을 수 없는 계급 구조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이 민심이 뒤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상민들은 아주 교조화된 평등 사상,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방 후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 계급 구조, 신분 구조, 양반과 상민, 뭐 노비, 천민 이런 구조를 다 파괴하면서 과거의 노비였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그 노력만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사장도 될 수 있고 판검사도 될 수 있고 사회의 고위층이 될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만들어진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은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 기회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유전인자 속에는 아주 이 평등 사상의 독부서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평등론이 지금 어떤 용어로 취한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뭐 경제 민주화, 동반 성장론, 대기업 경제력 규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수도권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 시행. 요즘에는 뭐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뿔뿔이 그냥 찢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잘 사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런 게 지금 이제 아주 일상 용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같은 이런 계급 의식을 조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 속에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부도덕성, 범죄성을 부각을 시켜서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은연중에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동정, 선한 이미지 더 씌우기, 바로 이게 좌파들이 장악한 문화 권력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재벌 2세, 3세가 아주 선한 이미지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재벌 2세, 3세들은 맨날 바람이나 피고 누구 등이나 쳐먹고 이런 악한 존재로 나오죠. 바로 이런 헬조선이라는 용어 속에는 대한민국이 불공평한 사회다. 이런 사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 계급의식을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계급투쟁적인 논리가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헬조서 같은 금수저, 흙수저 같은 이런 용어를 등장시켜서 한국은 사람 살기가 정말 더러운 나라라고 계속 각인을 시켜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나라로 무너뜨리는 바로 이러한 작업이 의식화의 제1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중을 군중심리로 몰아가고 우민화해서 자기들의 정책이라든지 생각, 방법이나 주장을 교묘하게 현실화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기술이 바로 선전선동이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수많은 거짓말에다가 한 가지 정도의 사실을 보태서 그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포장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얼굴들만 보면 정말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으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폭력혁명을 주장하면서도 악착같이 평화를 앞세운다. 다섯째,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자신들을 평화 수호 세력으로, 반공 세력을 전쟁 광 세력으로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 혼란 전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파나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와 실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쓰는 용어, 그리고 실제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진보사상, 이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을 진보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 세력,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혁, 요즘에 혁명이라든지 사회주의 혁명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체제 변혁이다. 야, 이게 체제 변혁이 뭐냐? 알고 보면 폭력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체제 변혁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하는 혁명을 체제 변혁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쓰는 자주란 뭐냐?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민주라는 용어를 막 밥 먹듯이 쓰는데 그럼 민주는 뭐냐? 남한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민주화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족 공조. 남한의 공산주의자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민족 공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따지면요, 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요즘에는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이제 양심수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양심수는 한마디로 뭐냐? 감옥을 살다가 전향을 하지 않고 출소한 공산주의자들을
양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세력은 뭐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운동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비전향 장기수가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비전향 장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따지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 한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공산당의 이중구조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하나는 사실과 관계없이 내거는 선전용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지금 같은 걸 이제 폭력 독재 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법치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자기네들은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대중들은 독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폭력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하고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유민주주의와 저 사람들이 쓰는 민주주의는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란 뭐냐? 법에 의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하늘이 어떤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수자가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수자, 노동자, 농민같이 자기네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머릿수로 보면 다수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동맹에 의한 다수자의 지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 한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치체제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용어를 선점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입만 내세우면은 못 가진 자, 서민, 노동자, 농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이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동자 정권, 농민 정권, 못 가진 자들을 사랑하는 정권, 서민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자와 농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공산혁명에 성공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은 농민 당신들 지금 땅 없지? 매일 지주들한테 땅 빌려가지고 소작하느라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어. 우리가 우리 편을 들어주면 우리 공산주의자의 편에 들어서 이 혁명을 성공시켜주면 너희들에게 토지를 공짜로 나눠줄게. 그래서 농민들을 끌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잠시 나눠줘요. 땅을. 이거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경작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긁어가요. 그 세금을 지주들한테 뜯긴 것만큼 긁어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뺏어요. 다시 뺏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일에 가서 사회화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화라는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노동자, 농민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 농민 너희들 우리 편 들면 우리가 공산혁명에 성공하면 지주들 땅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줄게. 노동자, 너희들 그동안에 자본가들한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어. 우리가 자본가들 돈 뺏고 공장 뺏어가지고 너희들이 같이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다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당이 세력을 딱 장악을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자기네 거로 만들고 국유화를 해서 당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사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니네가 우리한테 준 땅을 왜 뺏어가? 내놔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내줄 농민,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노동자, 농민들이 막 내 땅 못 내놔 하고 막 이제 반대를 하면 폭력으로 이것을 찍어 눌러서 뺏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영국의 역사가 버나드 페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농업 집단화, 이걸 이제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농민들은 전부 집단 농장의 농노로 귀속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뭐냐? 농업 집단화는 극도의 대담성과 무자비성이 필요했다. 소위 말하는 말 안 들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뺏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과 학살 방식으로 강제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 농민은 뭐예요? 공산당한테 이용만 당한 거죠.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그 다음에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산대중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력이나 부의 원천을 절대로 나눠주지 않고 모든 것을 공산주의자가 독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반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앉은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됐습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뭐냐? 권력을 공산당이 차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동원하기 위한 사기극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입니다.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닌의 저작 보면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공산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 중앙위원회가 한다. 그래서 레닌이 살아있을 때 당 중앙위원회, 줄여서 당 중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당 중앙의 두목은 누구냐? 레닌이죠. 그래서 당 중앙이 한다. 그럼 뭐냐? 레닌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무슨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무슨 얼어 죽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예요. 공산당의 조직 원리인 중앙집권제에서는 하부기관이나 모든 당원이 상부기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여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급은 당에 의해서 대치되고 당은 당중앙위원회에 의해서 대치됩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서 대치되고 정치국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인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치됨으로 인해서 1인 독재가 완성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독재는 다수자의 지배이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전부 계급은 당으로, 당은 중앙위원회로,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으로, 정치국은 1인으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상은 다수자의 권력이나 다수자의 독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1인 독재자에 의한 1인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적나라한 실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파괴의 기술입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혁명으로 모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서초동 법무부와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이 사법 쿠데타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는 저쪽에 그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완전히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사법부가 좌익들에게 장악이 되면 그 혁명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한 속임수를 내세우죠. 검찰에 말 안 듣는 사람 숙청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집어넣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혁은 무슨 개혁이에요 지금? 검찰을 좀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지금 뒤집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면서도 말끝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개혁,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개혁을 사랑한다. 개혁지향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탈린은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혁명의 과학이다. 파괴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마저 좀 저모양이 됐으니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저 무소불위의 그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누가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미 경찰은 오래전에 이미 그 자유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스탈린의 그 해석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곧 폭력과 동의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말하는 혁명은 인구의 일부가 소총이나 총검, 대포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다른 일부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는 부르주아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자기네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죠. 더 웃기는 거는 헌법도 다 거짓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존 간서라는 사람이 소비에트의 내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련 당국자들은 사실을 왜곡한다. 또 거짓말이 저들의 목적이 도움이 되기만 하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 하여간 공산주의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요. 헌법 자체부터가 공공연한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판, 언론, 집회 자유가 보장된다는 부드러운 표현이 뻔뻔스럽게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존 간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그 3대 전술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임기응변에 뛰어납니다. 정세가 바뀌면 재빨리 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언제 어떻게 정세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게 전술을 바꾸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수많은 종류의 전술을 맞춤식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절대 자기네들의 혁명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불포기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르크스주의자는 어떠한 투쟁 형태도 포기한다는 따위의 약속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늘 이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막 전투를 해요. 뭐 국공내전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대등하거나 강할 때는 항상 적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 싸움으로 이 적들을 이길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때 회담장으로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회담장으로 나온다는 뜻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으니까 회담장에 가서 입으로 전투를 대신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뭐 협상을 하자라고 나올 때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 정상회담을 몇 차례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3차례인가 했죠? 이건 뭐냐?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행위를 동한 전투 행위가 아닌 회담장에 나가서 주둥아리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어냈죠. 저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의 그 집권자들이 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면 협조했는지는 몰라도 뭐 엄청난 대가를 줬죠. 이것도 세상이 변하면
다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이 공산주의 혹은 스탈린 체제에 대한 이 환상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이 1929년에 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과잉 생산, 그냥 막 자본주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생산은 대규모로 되는데 이 생산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을 해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막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이게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대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인들이 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야말로 이제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모델의 모양이다라고 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탈린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월가의 대공황으로 막 자유민주 세계가 그냥 막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 중공업을 동원해가지고 막 탄탄하게 발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인류가 나가야 될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상당 부분이 또 수치 조작이나 이런 걸로 인한 환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창조하는데 지식인들이 앞장섰다는 사실, 언론인들이 앞장섰다는 사실. 뉴욕타임스는 요즘에도 참 흔히 얘기하는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로 바꾸면 좌익 언론입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이었던 월터 두란티라는 사람이 1929년 미국이 막 대공황으로 휘청하던 그 시기에 스탈린을 단독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스탈린과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로 월터 두란티다. 이걸 보고 수많은 이 학자, 이 소위 말하는 이 먹물 나부랭이들이 스탈린 이제 소위 말하는 저런 식의 계획경제 전체주의가 인류가 나가야 될 유토피아야라고 탁 이제 선전선동을 해대니까 뭣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다 속아나 먹은 겁니다. 앞에서는 막 발전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서는 인류 문명사에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끔찍한 학살극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집권한 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런 걸 막 병합하느라고 그 일대의 농민들을 일부러 막 굶겨 죽여서 몇백만 명이 굶겨 죽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로 토지를 나눠준다고 하면서 가짜로 나눠줘서 농민들을 전부 공산화하는데 끌어들였던 이 공산당이 자기네들이 나눠준 토지를 다 뺏고 사회화한 거죠.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 반대를 하는 농민들 1,500만 명을 일부러 굶겨 죽였습니다. 이 월터 듀란티라든지 이 진보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탈린이 저 뒷구멍에서 저 많은 자기네들 나라의 국민들을 굶겨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알면서도 스탈린을 찬양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 대량 학살극은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이 대량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애월하지 그냥 나치 독일 유태인 죽인 것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전 인류의 그야말로 정말 상징적인 지식인들이 전부 공산주의, 계획경제 이런 것들이
인류가 나가야 될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미화 찬양을 할 때 오직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만이 야, 공산당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공산당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망할 거야. 두고 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느냐?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이 1917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후에 1923년에 이승만, 그 당시는 박사죠. 이제 23년이면 아마 아직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5가지 이유 때문에 공산당은 실패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 재산을 나눠 가지면 내 재산이 없는데 재산을 다 나눠 가지면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 근로의욕이 꺾이는데 근로의욕이 꺾이면 생산성이 져야 되는데 무슨 놈의 발전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망한다. 둘째, 공산당들이 기업가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혁신은 누가 하냐? 노동자, 농민이 혁신하냐? 천만에 맞습니다. 기업가가 하는 거다.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셋째, 공산당들이 지식인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들이 우매해진다. 따라서 망한다. 넷째, 공산당들은 종교를 없애자고 하는데 종교가 없어지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째, 공산당들은 입만 열면 소련이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소련한테 배반당한다. 우리는 이미 1921년에 우리 청산리 봉오동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우리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유인당해서 이 소련 공산당들한테 몰살을 당했죠. 우리 이미 속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에 이러한 기고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1919년, 20년, 2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근무를 할 때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이동희인데 이동희가 공산주의자였거든요. 회의 때마다 공산당하고 싸우느라고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야,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참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인류가 망한다라는 것을 이동희와의 그 싸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런 논문을 쓴 거죠. 바로 이 이승만이 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이 공산주의가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의미 있는 논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 이승만의 반공 철학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문명 발전의 방해꾼이다. 공산주의는 호열자, 그러니까 콜레라를 호열자라고 했어요. 예. 인간은 호열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인의 얼굴을 한 소련 사람이다. 그들의 조국으로 보내야 된다. 무조건적인 투쟁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자, 이 용어를 요즘 쓰는 용어로 바꾸면 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 질서를 보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저런 공산주의 짓을 하고 좌익 짓을 하냐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들의 조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공산주의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해가면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다. 이런 이념을 따르는 정치체제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1923년에 그 논문을 쓴 이래 여러 차례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파악한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은 뭐냐? 첫째, 모든 나라의 공산당은 소련의 조종을 받는 도구다. 둘째, 공산당의 목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좌우합작, 이거는 개개라줘라. 좌우합작의 마지막 종착역은 공산화다. 셋째, 공산당과의 합작은 소수분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합작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반공 입장으로서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 저들의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것입니다. 자,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최근 들어서는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이 발생 과정이라든지 확산되는 방법이라든지 진행 양상, 결과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사건을 촉발시켜서 이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가세를 해서 자신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퓰리즘의 악마성을 적극 활용을 해서 군중심리를 적당히 이용해서 군중심리로 대중들을 속인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 중우정치의 본질을, 그리고 민중주의의 포퓰리즘의 핵심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는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 집단이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의 아주 파상적인 지금 대공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MBC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정말 이 지구상 최초의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괴뢰로 몰아가고 제주 4.3을 민중항쟁이라고 띄우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민중항쟁이라고 지금 미화 찬양을 하고 하는 이 핵심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이승만이 공산당들을 찍어 누르고 탄생시킨 이 대한민국은 이거는 헬조선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집단이다. 오히려 가치가 있다면은 항일 무장투쟁으로서 일제와 열심히 싸운 북한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남한에 있는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에 있는 이 위대한 항일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방제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들이 무슨 항일 투쟁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돼서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으로 입당을 해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무슨 항일연구인지 뭔지에 들어가서 중국의 해방과 중화조국의 옹호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사기극들이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항일 투쟁했다니까 저쪽이 좀 난 거 아니야? 이런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적인 사고방식의 그 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친일 괴뢰로 몰아가지고 여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전 국민들을 지금 다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국 사회를 지금 아예 좌회전시키는 것까지는 다 성공을 했고 이제 아예 그냥 적화통일이라도 할 기세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과업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격렬한 폭동, 반란, 전쟁에 대한 도전을 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유엔군까지를 정말 그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우리 역사에서 지어내야만 자기네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인 파상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승만이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빛나는 승리, 반공투쟁의 살아있는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한 유라시아 대륙을 붉게 물들인 이 공산주의의 진격을 휴전선에서 막아냄으로써 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통렬한 승리를 기록한 경이와 기적의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이 좌파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반공에 대해서는 아마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기네들이 처절하게 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를 잘 알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 뭡니까? 거짓말 그리고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깨어나는 일은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근현대사의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서 쟤네들 또 거짓말하는구나. 쟤네들의 거짓말은 이러이러한 것이 거짓말이고 이게 사실이야 라는 것을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투쟁가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교사가 돼서 노력을 하면 좌익들이 저 거짓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